안녕하세요. 환경정의 이경석 활동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정의 28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28년의 노력. 환경정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새로운 방식으로 감사 인사를 좀 전하게 되는데, 코로나19, 기후위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좀 외면하고 있었던 환경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위기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이런 환경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평등 속에서 환경정의가 나아야 할 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환경정의의 2020년 활동 속에서 이런 불평등을 고민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 우리 활동가들이 활동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정의 먹거리센터 유재석 활동가입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은 먹거리 교육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영재 화재 사건에서처럼 가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외부 환경 노출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들이 가족들과의 갈등, 불화, 폭력 등의 문제를 겪으며 가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끼니를 찾아 지역에서 서울까지 주먹밥과 단무지를 받기 위해 지역을 넘나들며 문을 연 급식소를 찾아 헤매는 노인들까지 재난 속에 가려진 먹거리 불평등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료급식소, 지역환경센터 등 공공기관들은 단기, 장기적으로 공공운영이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영역에서의 사회적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모든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그에 따른 운영 지원이나 종사자의 처우가 차별 없이 이루어지며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공정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이 지역과 현장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 열악한 노동 현장의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권과 환경권이 제대로 인정받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흙과 땅, 하늘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먹거리를 위한 평등한 가치의 일치와 그리고 그 평등을 위한 다양성의 자유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정의 활동가 전세일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제주 1월달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제주 도민들이 반팔을 입고 한겨울을 다녔고요. 6월에 때이르게 온 폭염이라든지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최장기간 장마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19까지 기후위기를 부인할 수 없는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지점에서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라고 인식을 정말 한다면 결정적 시기가 있거든요. 8년에서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탄소 배출을 45%에서 50%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탄소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탄소를 줄이게 되면 사회가 받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공론화가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수준에는 아직 이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장 그리고 여전히 이윤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후위기라는 생존의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거나 부록처럼 처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바라는 사회는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환경정의는 오랫동안
화학물질 혹은 화학제품 다이어트를 위해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소독제, 손 세정제 같은 화학물질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손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 배달이 좀 더 많이 늘었는데요. 배달 용기를 시켜보면 뭘 받으시죠? 음식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비닐과 또 일회용 플라스틱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일회용 용기를 쓰는 게 너무 싫어서 중국 음식을 좀 시켰는데요. 그 역시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로 오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워낙 우리 삶에 위협적이다 보니 화학물질 사용을 하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마스크를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안에 뿌리거나 또 공기 중에 소독제를 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소독제가 폐로 들어가면 심각한 건강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일회용 용기는 어떨까요? 일회용 용기는 잘게 부서지면 우리가 요즘 많은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 삶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나 그리고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 성분이 뜨거운 음식물과 결합하면서 유해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 먹는다면 그 유해물질이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겠죠. 저는 화학물질 혹은 화학제품을 완전히 우리 삶에서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혹은 화학물질이 과연 필요한가? 어떤 부분은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그 화학물질로부터 노출을 줄여가는 삶, 그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좀 더 부담을 덜하게 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활동가가 들려준 2020년도 어떠셨나요? 올해도 환경적으로는 정말 많은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 속에서 활동가들이 느꼈던 사회 변화 그리고 문제들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환경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통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방역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소규모 감염이 아직도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면서 정작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 취약그룹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에 노출된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소득이 없는 분,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장애인들이 이러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에 노출되어져서 건강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보게 되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또 초고령사회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도가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 집단의 20%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어서 2040년, 50년 정도에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초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나라의 하나의 사회의 큰 변화를 본다고 한다면 IMF 이후로 소득 불평등 구조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지고 비정규직이 양상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소득 구성 중에서 상위 10%를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2017년도에 이르게 되면 5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 구조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나쁜 양상들을 비춰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이 강화되어지고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령화와 또 소득 불평등 구조 속에서 취약한 건강 취약 그룹들이 신종 감염병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만큼 이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높은데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전체 만성질환에 일어난 사망 중에서 25%가 환경위에서 이런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만성질환과 사망에 대한 영향이 그만큼 큰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통해서 가난한 계층들이 그만큼 건강피해를 더 많이 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오염을 통해서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들이 건강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정의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환경오염을 통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에 대한 피해, 또 에너지 빈곤층, 또 먹거리 취약계층, 대기오염에 노출된 위험들에 대해서 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활동들이 환경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여러 공동체와 더불어서 환경정의가 가능한 협력해서 지역에서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활동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나 환경오염을 통해서 발생하는 건강위험에 대처하는 활동에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점점점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 피해를 받는 그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환경정의가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정의롭게 만드는데 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의 단영훈입니다. 환경정의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산업, 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 생태계에 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는 구미 불상 노출로 인해서 생태계 그리고 주민 건강이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김포 거물대에 개회립지 공장이 난개발로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증가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악화되었습니다. 또 인천 4월 마을에 개회립지 공장이 난개발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나 건강의 피해가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평등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불평등의 피해의 불평등은
생물학적인 약자, 즉 어린이, 노인, 여성, 또 사회경제적인 약자, 빈곤층, 소외지역,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나 건강이 대단히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중되는 환경위기로 인해서 생태계의 파괴가 심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종 다양성이 파괴되고 해양 및 산림이 파괴되고 수자원의 순환이 불균형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의 유출 논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일에 유출이 된다면 지구의 해양 생태계는 대단히 많이 파괴될 것이고 또 그 피해가 생태계나 또 그 어업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환경의 오염의 피해, 이것은 차별적으로 모든 사람 또 생물체에 노출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환경정책기본법, 또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 산업입지법 등 인간의 산업활동 그리고 또 개발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저 다양한 법률들을 환경정의와 연결시켜서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정책의 주류화를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정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선도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환경위기 지역은 이러한 실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서 대단히 삶의 질과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신속하고 선도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장의 문제를 좀 더 밀착해서 파악하고 해결책을 주민들과 함께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 또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도적인 실행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생물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들이 피해에 차별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의가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후원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후원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후원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후원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답을 찾아서 헤쳐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환경정의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환경위기가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지금 멸종과 생존을 이야기하고 살아남은 자와 살아갈 자들의 책임을 말하는 시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환경정의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의는 위기에 놓여진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합니다. 전환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